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이야기는 오늘 바로 여러분 태도, 물론 그 앞서서 학습 조직, 조직 학습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걸 갖다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제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조직 학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직 학습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학습 조직과 조직 학습 말만 바꾸면 뭐가 되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돼서 착각이 일어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여러 시험에서 조직 학습, 학습 조직 차이점을 말하라 또는 내용이 어떤가 하는 걸 묻는 거죠. 여기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조직 학습은 조직이 학습을 했다. 조직이 학습을 했다. 냉정히 얘기하면 조직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학습을 했다. 어떤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을 학습시켰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조직을 학습시켰다는 얘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조직이 학습을 했다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쉽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보자 이거죠. 조직이 학습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놓자 이거죠. 두 번째 방면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학습 조직은 뭐가 되느냐. 근데 이건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조직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조직이 바로 개인에게 영향을 줬다. 개인에게 영향을 줬다. 여기는 주체가 누구냐? 개인이 어떤 풍토가 조직을 갖다 학습시켰다는 얘기. 여기에 주체는 개인이 어디 되느냐? 일개인이 조직을 학습시켰다. 근데 그걸로 여기는 어디 되느냐? 조직이 개인을 학습시켰다. 이 개념이 이제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넣으면 우리 많은 방송을 타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최초에 어디 되느냐? 미니스커트를 입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여가수가 빈부공항을 내렸을 때 깜짝 놀랐다 이거죠. 근데 바로 미니스커트가 외국에서 유행했던 미니스커트가 한국에 유행하게 만든 거는 뭐가 됩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바로 여가수가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한국의 여성들 조직을 학습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 자연스럽게 상황에 따라 미니스커트를 입고 바로 우리가 활동하는 이야기는 한 개인이 바로 조직을 학습시켰다는 이야기.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한 개인이 조직을 학습시켰다.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이 안 날 때는 바로 아까 말했지만 우리 여가수가 바로 대한민국 여성들로 하여금 여가수가 만약에 어디에 되느냐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을 갖다가 한국의 여성을 전부 다 미니스커트를 입게 만들었다. 한국에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 여자분들에게 미니스커트를 갖다 다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어떤 계기가 되었다면 바로 이 한 개인의 여가수는 바로 개인이 조직을 학습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이제 삼성 같은 데서 어디에 되느냐 그럼 삼성이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삼성 나름대로 문화와 풍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삼성이 가지는 뭐가 되느냐 문화와 풍토가 있단 말이야. 그럼 삼성에 들어간 바로 왜 되느냐 이 삼성의 조직이라는 조직이 아까는 개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삼성이 우리 모든 개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삼성의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학습을 시켰다. 삼성에 뭐가 되느냐 문화나 풍토를 갖다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딱 어디 되죠?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삼성에서는 맨 먼저 뭐가 되느냐 바로 가장 리더 되는 사람이 앞에 가면 옆으로 딱딱 또 어디 되느냐 딱딱 이렇게 비열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들. 바로 약간의 권위적이지만 이건 삼성 문화란 말이야. 삼성에 예를 들어 부장이 있다. 그럼 과장들이 딱 따라가고 계장들이 뒤에 따라가는 이런 게 편대를 이루며 가는 이런 모습조차도 하나의 삼성의 조직이 개인들을 학습시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의 개념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조직이 학습을 했다.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는 학습 조직. 삼성이 학습을 하는 조직이다. 삼성이 바로 학습해서 조직의 풍토를 배운다는 얘기. 이거 여러분들 알아둬야 할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거. 여기는 한 개인이 조직을 학습시켰다. 예를 들면 여가수가 뭐가 되느냐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 한국의 많은 여성분들은 부담 없이 미니스커트를 입게 되었다는 건 조직이 학습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학습 조직은 바로 조직이 이 개인들을 학습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어떤 문화가 어떠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습관화되게끔
일종의 습관화가 되죠. 습관화되게끔. 삼성의 문화가 습관화되게끔 만들어준다 하면 이건 뭐가 되느냐? 바로 학습 조직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오해하지 않고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조직학습은 환경의 영향을 조직 내에 바로 지식의 정진을 위하여 뭐가 되느냐고 말한다. 조직학습에서는 학습에 대한 개인들의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개별 학습 위기가 조직 내에 확산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미니스커트를 입은 개인별의 어떤 행동이 바로 조직을 한국의 여성을 전부 다 미니스커트 입어도 된다는 걸로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그게 바로 조직학습이다 이거죠. 근데 반하여 학습 조직은 개인 행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조직에 뭐가 되느냐? 바로 차원에서 학습되는 반복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들이 학습 조직, 즉 학습하는 방법을 갖다 해야 되느냐? 조직이라고 말한다. 학습하는 방법을 알게 된 조직이라고 말한다. 이게 바로 학습 조직이다 하는 말. 여기는 바로 습관화시키며 공부를 시킨다는 개념이 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죠. 개인이 조직에다가 뭐가 되냐? 바로 영향을 줬다 하는 이야기로 여가수 이야기 삼성 문화를 통하여 바로 두 가지를 대비해 두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걸 잘 이해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태도다 하는 문제로 넘어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굉장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야 할 이야기는 뭐냐. 항상 조직행위에서 이 행동론을 갖다 배울 때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평상시와 특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뭐가 되냐 내용을 잘 연기를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태도다 그럴 때 바로 태도 들어가면 되지 않고 우리는 수많은 만약에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많은 정보 중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럼 이걸 갖다 머릿속에 조직화한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갖다 머릿속에 다음에 써먹기 위하여 조직화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하느냐 해석을 한다. 해석이라는 건 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평상시에는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수많은 정보가 있으면 정보 속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그 속에 그걸 갖다 해야 되느냐 머릿속에 해야 되느냐 메모리 시키고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판단의 잣대로 쓴다 그런 게 해석이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실제 어떤 사건 스페셜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죠. 스페셜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바로 해석의 잣대를 들이대라. 그래 일반적으로 스페셜한 사건이 일어날 때는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각이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네. 그리고 여기 해석의 잣대를 가져온다 이거죠. 가져와서 어떻게 할까? 바로 자기의 태도가 결정이 되죠. 나에게 유리하냐 나쁘냐. 여기는 바로 중요한 게 호와 불호가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냐 행동에 옮긴다 하는 요 두 가지의 스페셜한 뭐가 되냐 내용을 잘 이해를 하는 거. 평상시 특수한 결과 이 두 가지 바로 수많은 선택이 어디 되느냐 일어났다 이거죠. 그럼 그 중에 좋은 걸 갖다가 예를 들면 머릿속에 자기가 골라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판단력을 조직화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해석의 잣대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둔다. 그러다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된 뭐가 되냐 해석의 잣대를 들이대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게 태도가 되는데 여기는 호와 불호라는 그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행동, 액션에 옮기게 된다. 이게 바로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태도가 어떤가? 지각을 받아들이는 입장, 행동을 하기 전에 입장. 바로 이게 태도다 하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게 바로 사전적, 평상시 우리가 일어났던 이야기들. 그게 왜 되느냐? 누적됐다가 지각, 어떤 사건이 일어났네. 그럴 때 태도를 보이기 전에 이야기. 바로 어떤 사건을 갖다 받아들이는 모습. 이게 바로 지각이 되고 행동의 직전 뭐가 됩니까? 단계. 이게 바로 지각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 다음에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과정. 이게 바로 태도다. 여기에 주어는 바로 태도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보자 하는 이야기가 태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한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미 속에 보면 특정한 반응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는 딴 건 다 지우더라도 특정한 반응. 어떤 특정한 반응.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반응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호와 불호라는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특정한 반응이란 말이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죠. 특정한 반응은 바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이야기라면 바로 호와 불호를 결정하는 스페이시라는 경우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특정한 반응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여러분 특정한 반응을 보인다 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태도가 되고, 태도는 지속적이며, 또한 뭐가 되느냐 바로 개인의 태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향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평상시에 해왔던 내용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감정이 바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나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신념에 관련되어 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감정, 신념, 이런 얘기가 왜 되느냐?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감정과 신념이 드러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의하여 액션이 된다. 그걸 지각 후의 내용, 행동하기 전에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태도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말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의 반응에 대한 정보가 뭐가 되느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갖다 우리는 바로 이해야 되죠. 행위와 관련된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왜 되느냐? 이 사람의 호와 불호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특정한 반응이 매우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서 의미와 반응 속에는 특정 반응, 그 다음에 호와 불호의 행위가 나타난다 하는 게 바로 중요한 뭐가 되냐?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태도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태도를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어떤 구성, 태도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맨 먼저 태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 이야기가 인지적이다 한 말이 나옵니다. 인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인지적이라는 말은 뭐가 되느냐?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인지적이라는 말은 바로 예를 들어 대상이 되고 있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신념, 대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념, 그럼 바로 신념을 갖다 인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념. 누구에 대하여? 대상에 대하여. 대상에 대한 신념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인지적이라는 말이 되죠. 인지적이다. 인지적은 바로 대상에 대한 신념을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정서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지만 정서는 말 그대로 호와 불호를 나타냅니다.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호 불호를 나타내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정서적이라는 얘기가 되죠. 정서는 바로 호와 불호를 얘기합니다. 그죠? 정서다 이런 말이 되죠. 그 다음에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는데 바로 특정 대상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의도나 방식, 특정 대상에 대하여 자기가 어떤 대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럴 때 대하여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어떤 의도나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방식, 의도와 방식을 갖다 나타내는 게 바로 행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상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대상에 대한 생각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지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이 되죠. 그럼 두 번째는 정서는 바로 호와 불호, 행동을 하기 전에 바로 호,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 이게 정서란 말이야. 그리고 행위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어떤 의도나 방식을 어떻게 취할까 하는 결정을 하는 게 행위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태도에 늘어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대상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다음 두 번째는 호와 불호를 나타내니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감정을 얘기하죠. 다음에 행위와 관련된 어떤 생각, 행위와 관련된 생각.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내용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대상에 대하여 생각, 대상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다 우리가 하게 된다. 두 번째는 정서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호와 불호를 나타내는 감정이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마지막은 행위와 연관된 생각. 행위와 연관된 생각. 자,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행위와 연관된 생각을 갖다 하는 게 바로 행위라는 얘기가 된다 하는 말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란 이런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상이 어떻냐, 감정이 어떻냐,
그리고 바로 연관된 생각이 어떻냐, 행위와 연관된 생각이 어떻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해준다면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도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내용이 되고, 그다음 태도에 대한 기능이다 하는 문제가 나오죠. 태도에 대한 기능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태도에 대한 기능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태도에 대한 기능을 갖다 우리가 슬쩍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태도에 대한 기능은 바로 카츠란 학자가 얘기를 했다 하는 카츠에 대한 뭐가 됐냐 그러면 바로 용어, 바로 이름, 명령을 한 번쯤 어디 됐냐 그러면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항상 조직행위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 누구의 말이냐,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바로 카츠란 학자가 하나의 태도는 바로 뭐가 되냐, 바로 자기가 행위자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바람직한 상태. 바람직한 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만들려고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첫 번째 태도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겠다, 그게 첫 번째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태를 도달하겠다 그러면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적이다. 첫 번째는 태도는 하나의 도구적이다. 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요거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구적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자기방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방어. 이 자기방어는 기분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게 확 드러나죠. 자기의 감정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불안이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 불안, 위험, 이로부터 벗어나겠다 이거죠. 벗어난다. 이 벗어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갖다 불안이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는 이야기가 자기방어적이다. 태도에는 자기방어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표현을 갖다가 쓴다는 얘기가 되죠. 자기가 어떤 내용을 갖다 쓰느냐 하는 게 태도에 드러난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자기 표현이란 말은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한다. 타인에게 자신에게 의해되는 자신의 표현, 이 자신의 표현을 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자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환경인식이라 그러는데 바로 외부 대상, 환경은 궁극원역에서 일반적인 환경의 어떤 개념보다는 대상입니다. 대상을 갖다 이해야 되느냐가 우리는 생각한다. 바로 대상을 갖다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기준, 대상에 대한 해석 기준, 이걸 갖다 만들어주는 게 태도에 있다. 태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어떤 상태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뭐가 되느냐, 바로 도구적이며, 불안하거나 위험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떤 자기 방어적인 것,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나처럼 자기 표현, 그리고 이제 대상의 해석을 갖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야기, 바로 환경 상황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 말로 태도의 기능을 카츠란 학자가 말했다는 거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태도와 행위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볼 때 이 태도와 행위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말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는 인지적 관점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는 우리가 봤을 때 인지란 말은 바로 가치 인지라는 말이 나오죠. 인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인지적 관점은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가치 이론이다 이런 말을 갖다 쓰죠. 가치의 어떤 내용이다, 또는 태도가 행위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이 되죠. 태도가 행위에 영향을 준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태도 행위의 입장에서 인지적이고,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가치란 말이 나오죠. 가치는 바로 강화란 말이 나오는데, 강화는 바로 행위를 갖다 추론할 수 있다. 일종의 강화의 관점, 인지의 관점은 궁극은 태도를 가지고 행위를 갖다가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위를 가지고 태도를 갖다 거꾸로, 강화 요인은 바로 반대가 됩니다. 행위를 가지고 태도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추측한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인지와 강화 이론이란 두 가지가 있는데 반대적 개념이다. 태도를 가지고 행위를 추측하게끔 하는 건 뭐냐, 인지라는 얘기가 되고, 행위를 보고 태도를 추측하게끔 만드는 건 바로 강화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태도와 행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태도에 대하여
영향을 준 변화의 이론을 갖다 우리가 보면 두 가지다 하는 이야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군요. 행동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동주의라는 말은 뭐가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극에 대한 반응. 일종의 행동주의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이 자극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반응이다. 반응이다. 이걸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어떤 자극을 줬느냐, 그럼 상대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이걸 갖다 우리는 행동주의적이다 이렇게 되죠. 자극에 대한 반응.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배가 고프다. 내가 발걸음이 왜 됐냐? 식당 앞으로 갔다. 사랑하는 연인의 집 앞으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간다. 이건 바로 일종의 행동주의라는 얘기,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갖다 나타내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장이라는 말은 자기장을 얘기합니다. 일종의 자기장. 이 자기장은 가다 꺾인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뭐가 되느냐, 자극을 줘서 격려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격려와 이 장려를 한다는 얘기가 되죠. 장려를 하고, 언젠가는 뭐가 되느냐, 꺾인다 이거죠. 꺾인다. 꺾인다는 얘기가 되지.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쪽을 갔을 때 확 꺾이는 거. 이 꺾인다는 얘기가 되죠. 이와 같이 항상 자기장이라는 거는 쭉 나가는 게 아니라 가다 꺾일 때 이렇게 잘 나가게끔 하는 부위와 꺾이게 하는 부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촉진하는 힘인 내용은 강화를 시키고, 억제하는 힘은 우리가 가능하면 억제를 시키자. 이게 장의 이론이란 말이야. 잘하는 일은 계속 잘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억제하는 힘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벌을 준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촉진과 억제란 두 가지를 적절하게 쓰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장의 이론이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인지부조화는 말 그대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른데 바로 나중에 행동을 바꾸게끔 하는 게 인지부조화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궁극은 바로 행동이란 말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행동주의로 나타난다. 요것만 본 걸 행동주의라고 하죠. 장은 우리가 자기장이란 말인데 가다 꺾이는데 장려를 해주는 쪽과 꺾이는 쪽을 적절히 써서, 예를 들어 촉진하는 힘의 경우는 예를 들어 상을 준다, 또는 뭐가 되느냐, 보상을 준다. 이런 게 뭐냐, 그럼 촉진하는 힘이죠. 근데 억제하는 힘은 예를 들어 반발심이나 스트라이크나 적개심인데 요거는 줄여줘라. 그래 장려는 빌고 촉진은 빌고,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억제하는 힘은 줄여서 잘 이끌어가게끔 만들어줘라 하는 얘기가 되고, 인지부조화 이론이란 말은 인지부조화까지만 얘기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다, 그런 게 인지부조화였죠. 담배를 피우면 몸에 나쁘다는데 끼욱 담배를 피우더라. 그럼 인지부조화입니다. 그러면 반대를 하죠. 뭐 담배를 한 대 더 피우는 게 몸에 오히려 좋다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한단 말이야. 그러나 인지부조화 이론이 붙었을 때는 담배가 나쁘니까 담배를 끊어야지. 끊는 게 뭐가 되죠? 인지부조화 이론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에는 행동주의와 장애 이론은 장려하는 힘은 강화, 억제하는 힘은 줄여서 잘 조율해 가게끔 가자 하는 이야기가 되고, 비슷한 거는 인지부조화 이론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른데 바로 이걸 갖다가 궁극은 고치는, 수정하는 단계를 뒤에 이론이라 붙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태도에 대한 어떤 바로 변화 이론을 우리는 얘기를 했고, 태도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는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태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마음에 꽁꽁한 문을 갖다 열어준다 할 때 우리는 히빙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여러분들도 이해되냐, 공부하며 선생님이 얘기를 어느 정도 들어준다. 왜? 전문가니까. 예를 들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게 알 거 아니냐. 그리고 옛날부터 공부를 해봤으니까 훨씬 자기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잘 알겠지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공부를 하겠다 하고 따라주는 게 뭐가 되죠? 히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되죠. 근데 이 변화 속에서는 단순히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자, 순종이죠. 다음에 의해되는 데는 중간 상태가 동일합니다. 내면은 아예 심취하는 거죠. 마치 종교에 귀한 사람이, 예를 들어 스님이 우리가 봤을 때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빡빡 깎고 스카모니를 갖다가 의해되느냐 그럼 만약에 심취한다.
이건 뭐가 되느냐? 내면화가 되는 거, 종교화가 되는 거. 그래서 순종, 동일화, 내면화다. 그러니까 순종과 내면화의 중간 상태를 동일화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의 문을 꼭 닫아버린다 이거죠. 다음에는 닫아드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습니까? 문을 내린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연인도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바로 히빙,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게 바로 변화다. 그리고 왜 이러냐? 그 사람만으로 문을 동결하는 게 재동결이다. 그래서 해빙, 변화, 재동결이 되고 변화 속에는 순종, 동일화, 내면화인데 종교적 심취한 게 내면화가 되면 순종은 그냥 그래 따라주자 이런 정도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종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충분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태도의 변화의 과정에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해빙은 다시 우리 책으로 들어오면 바로 새로운 동기를 유발한다. 또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내용을 받아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변화는 부정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동일화는 너희들은 일부분이 되게 하는 것. 내면화는 그야말로 종교의 귀처럼 깊숙이 어디든냐 심취해버리는 걸 갖다 우리는 내면화라고 말한다 한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재동결은 말 그대로 어디든냐 그럼 바로 새로 획득된 지식을 갖다 고착화시키고 다른 걸 바로 문을 닫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재동결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단계를 꼼꼼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끔 태도의 변화에 저항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난 하기 싫어. 태도의 어떤 변화에 저항하는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태도의 변화 저항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럼 일반적으로 태도에 대한 반응의 저항은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죠. 첫째는 주장에 대하여 반발한다.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걸 뭐죠?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다. 상반주장. 상반된 주장. 이 상반된 주장을 갖다 내놓는 게 뭐가 되죠? 태도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바로 정보원을 누락한다. 그러면 정보원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됐다. 정보를 못 믿겠다. 정보를 못 믿어. 정보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태도에 대한 변화의 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곡해서 수용한다. 왜곡. 어떤 사건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해버린다. 이것도 역시 변화에 대하여 저항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게 되죠. 그 다음에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합리화는 상반된 해석. 상반된 해석을 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뭐가 되느냐? 합리화다. 이런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전면 저항은 무조건 거부. 무조건 거부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럼 전면 저항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네 가지, 다섯 가지 이야기를 저항의 태도 다섯 가지를 정리를 잘해주면 좋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태도가 변화에 저항을 한다는 말은 안 알아듣겠다 이거죠. 그러면 먼저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다. 내가 너 말을 갖다 못 믿겠어. 하면 이건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상반된 주장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정보를 못 믿겠어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왜곡되게 잘못되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상반된 해석을 갖다 달리한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거부를 해버린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태도에 저항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내용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태도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태도에 대하여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갖다 우리는 일관성이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떠냐? 누구나 다 만날 때 보편적으로 얘들이나 일관성을 가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가장 이야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보죠.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란 말은 밸런스를 취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럼 누구든 거리차 시야를 좁히겠다. 거리차 시야를 좁히겠다. 자, 처음 사람이 만날 때는 가능하면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이야기. 나의 오픈 마인드. 이게 뭐가 되죠? 바로 균형 이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리차 시야를 좁히겠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균형 이론이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균형 이론 말 그대로 이해되느냐 그럼 바로 일종의 하나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거리차나 시야를 좁히려고 노력하는 게 균형 이론이다. 누구나 사람 만나면 가치관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 가치관의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뭐가 되냐? 균형 이론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두 번째 상합이란 말이 나옵니다. 상합. 상합이란 말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로 합치하려는 성격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일종의 상합이론이다. 이런 말을 쓰죠. 상합은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서로 합치하려는 어떤 행동. 누구나 다 만나면 그래, 같은 값이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상합되게 하자, 이런 얘기가 되죠. 물론 그리자 시야를 좁히겠다는 첫 번째 균형 이론과 상합은 서로 합치하려는 노력, 이런 게 상합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인지부조화는, 인지부조화까지는 뭐라 그랬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다 그랬죠. 근데 그걸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인지부조화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론이 붙으면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지부조화 자체를 갖다가 뭐가 되냐, 일치시키게끔, 일치시키려고 뭐가 되냐, 시키는 노력이 뭐가 되냐, 일종의 하나의 우리가 봤을 때 이론이 붙었을 때다. 그 인지부조화 자체는 뭐가 되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인지부조화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얘들은 그럼 시정하겠다, 고치겠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